영국 BBC의 베테랑 기자가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한국 정치인들을 휘두른다는 10살 무당 소녀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15년간 권력자들의 비리를 파헤쳐온 그녀에게 이번 일은 그저 또 다른 사기극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창에 도착한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유엔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평생적이었던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냉철한 영국 기자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려 하고 있는 그 특별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0살 한국 무당의 대통령 예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 스톤이에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런던에 있는 BBC 건물, 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어요. 종이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빈 커피잔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새벽 2시에 저는 그곳에 앉아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기자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을 찾아내는 그런 기자였죠. 제가 하는 일에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사무실 벽에는 부패와 거짓말을 폭로한 공로로 받은 상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저는 기사를 쓸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냥 진실을 찾아서 보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제 인생 최대의 기사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몇 주 동안 저는 컴퓨터로 한국 정치에 대해 읽고 또 읽고 있었어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죠. 대통령 2명이나 탄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일을 해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평화로운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화난 군중처럼 보이는 거대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10살짜리 소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가 고창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정치인들이 그 아이를 마치 신탁을 내리는 무당처럼 찾아가고 있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지? 어두운 창문밖 런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직장 동료들은 휴게실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치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쇼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모든 일에 너무 감정적이야. 진짜 민주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들을 모두 믿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어요. 한쪽에는 삼성 같은 놀라운 기술 회사들과 인기 있는 음악 그룹들이 있었죠. 다른 한쪽에는 아직도 점쟁이와 마술을 믿고 있었고요. 어떻게 현대적인 나라가 한 아이의 예언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놔둘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쓰고 싶어 하던 내용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아이 예언자가 정치인들을 조종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로 깔끔하게 묶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기사 제목까지 미리 써두고 있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 미신이 정치와 만날 때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었어요. 편집장 마가렛이 제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분 눈에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저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려고 한다는 그런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올리비아, 하던 일 다 접어. 한국으로 가야 해. 저는 버밍엄 물 문제에 대한 메모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요? 왜 이렇게 급하게요? 이 아이 예언자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야.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기자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어. 독일, 프랑스, 일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기자들이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유엔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확히 제가 바라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이 서커스를 폭로하고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죠. 짐 쌀 시간은 얼마나 돼요? 오늘 밤 비행기야.
그날 저녁 여행 가방에 옷들을 던져 넣으면서 저는 흥분되고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번 임무가 제 경력을 만들어줄 거였어요. 현대적이라고 여겨지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10살짜리의 상상으로 속을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죠. 정치와 미신이 섞였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밝혀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곧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리라는 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몇 시간 동안 접근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고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진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었죠. 이 아이를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인터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이용하고 있는 어른들을 폭로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한국 유권자들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게 거대한 거짓말이나 집단 착각 말고 다른 뭔가일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2025년의 예언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사실과 논리 그리고 15년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온 경험으로 무장한 이성적인 여성이었거든요. 승무원이 인천공항에 착륙을 시작한다고 안내방송을 할 때 저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신에 맞서, 조작에 맞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제 확신이야말로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제가 옳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서 마음 둘레에 벽을 쌓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그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서울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히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공항이 제가 알아차릴 수 없는 에너지로 들끓고 있었거든요. 대화들이 평소보다 더 흥미진진해 보였고 여러 언어로 나누는 이야기 조각들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고창의 그 소녀 이야기 들었어? 정확한 날을 예언했다더라. 내 친구 사촌이 그 아이가 정치인한테 말하는 걸 직접 봤대. 저는 이런 걸 평범한 소문 퍼뜨리기, 특별한 사건 주변에서 생기는 흔한 흥분 정도로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놀라웠어요. 심지어 제 택시기사도 작은 예언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거든요. 제 기자 배지를 보고 물어봤어요. 기자세요? 고창 가세요? 지금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아주 특별한 소녀가 있어요. 두고 보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서울의 빛나는 거리들을 지나면서 높은 건물들과 바쁜 시장들을 지나가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뒤떨어지고 미신에 가득 찬 사회가 아니었어요. 활기차고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었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보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가 제 확신의 벽에 첫 번째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만큼 한국을 잘 알고 있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찾으러 온 거였고, 진실은 이 모든 예언자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였어요. 그냥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내일이면 고창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이 사기극을 완전히 폭로해버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죠. 진짜 여행은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되고 있었어요. 전라북도로 가는 기차에 몸을 맡기고 있었죠.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바쁜 거리들이 뒤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골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논들, 그리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을들이 점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걸 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자동차들이었죠. 시골길에 검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치 긴 행렬처럼 말이에요. 이건 동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었어요. 번호판을 보니까 한국 전국에서 온 차들이었거든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정치인들, 기자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꿀에 끌린 벌들처럼 말이죠. 저는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사기극이 유일하게 말이 되는 가능성이었어요.
고창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치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서 놀란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분위기 때문이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을 오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성지에서나 볼 수 있는 경건함이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기업 임원들이 작업복 차림의 농부들 옆에서 조용히 줄을 서고 있었어요. 외국 기자들은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지역 정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조용한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전통 한옥이 서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려는 줄이 거의 한 블록이나 이어져 있었어요. 저도 그 줄에 합류했어요. 노트를 손에 꽉 쥐고 있었죠.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강하게 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가 김 의원한테 노란 꽃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야당 대표가 나올 때 울고 있었대. 그 아이가 그 사람 마음을 다 들여다봤다는 거야. 이제 정치 문제가 아니야. 희망에 관한 문제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 진짜를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주름진 손과 다정한 눈빛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 영국 기자군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모두 바보로 만들러 온 거죠. 할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실을 보도하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롱이나 화가 아니었어요. 이해하는 표정이었죠. 마치 제가 스스로 볼 수 없는 뭔가를 할머니는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진실은 물과 같아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담는 그릇의 모양을 따라가죠. 당신의 그릇은 너무 딱딱해요. 아마 그래서 주변에 흐르는 걸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사실과 증거,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믿습니다. 제가 좀 날카롭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물론이죠. 하지만 말해보세요. 아가야, 마지막으로 마법을 믿어본 게 언제였나요? 마법은 진짜가 아니에요. 아, 할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사랑은 진짜죠. 희망도 진짜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게 마법이 아닐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줄이 앞으로 움직였어요. 집 입구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마법을 믿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지안을 처음 본 순간 그 어떤 것도 저를 준비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는 단순한 방 한가운데 방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10살 아이의 작은 몸이 넓은 공간 속에서 더욱 작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의 존재감이 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아이보다 2배나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경건하게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눈. 세상에, 그 눈 말이에요. 아이에게는 있을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읽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문가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철저히 조사했던 이준호 의원이 눈물을 터뜨리는 걸 보게 됐어요. 강한 성격과 논리적 접근으로 유명한 터프한 정치인이었거든요. 지안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믿지 않아. 그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 깊은 눈으로 의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 삼촌. 부드럽게 말했어요. 삼촌 마음속에는 진심이라는 글자가 아주 크게 쓰여 있어요. 삼촌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의원이 웃으면서 이 유치한 말에 당황해하며 나갈 줄 알았어요. 대신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맞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구나. 지안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했어요.
노란 꽃이 필 때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이건 딱 가짜 점쟁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예언이었어요. 눈을 굴리고 조작 수법에 대한 메모를 적으며 폭로 기사를 준비했어야 했어요. 대신 저는 숨을 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사흘 후 저는 여전히 고창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준호 의원의 노란 꽃이 피어났어요. 의원이 시골 축제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행사였고 직원들은 참석자도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축제가 지평선까지 펼쳐진 밝은 노란 유채꽃밭에서 열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곳에 있었어요. 의원이 가짜로 뭔가 하거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포착하려고 했었거든요. 대신 아직도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를 목격하게 됐어요. 이 의원이 연단에 올라섰을 때 그에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 있었어요. 준비된 정치인의 연설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유권자들을 사랑한다는 마음, 그들의 진짜 필요를 섬기겠다는 다짐,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깨달음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군중의 반응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당 지지자들이나 돈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농부들, 가게 사장들, 정치인들에게 지친 평범한 시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의원의 말 속에 있는 뭔가, 그의 명백한 진정성, 그의 솔직함이 그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설이 끝날 때쯤 그의 지지율이 10%나 뛰어올랐어요. 울고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의원을 지켜보며 그들 얼굴에 드러난 진짜 감정을 보며 저의 확신이라는 벽에 첫 번째 큰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노란 꽃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었죠.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제 진짜 시험은 서민영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민영은 거친 공격과 분노 가득한 연설로 유명한 야당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정치의 모든 문제점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감정적이고 분열을 조장하고 실제 정치보다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냉소주의와 어린아이의 순진함이 충돌하는 장면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제 세계관의 또 다른 조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민영이 지안 앞에 앉았을 때 그녀의 평소 공격적인 모습이 그냥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몇 분도 안 되어서 그녀는 자신의 피로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알던 저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지안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자신보다 2배나 큰 강력한 정치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마음속에는 평화하는 글자가 아주 크게 써 있어요. 이모는 무엇보다 평화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도 보였어요. 모든 정치적 싸움 밑에는 그냥 자기 나라가 더 이상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물소리를 들으면 평화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지안이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서민영은 한강가에서 열린 평화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흐르는 물소리가 자연스럽게 배경음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녀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통점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치를 갈라놓은 분열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본 정치 연설 중 가장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아이의 통찰력에 의해 변화된 여자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 두 번째 큰 시험은 마을의 평화축제 때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 마법 같은 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음식과 이야기, 그리고 희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군중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어느 정도 전문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든 보수적인 농부가 젊은 진보 활동가와 논쟁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한국 정치의 전형이 되어버린 그런 격렬한 정치적 싸움으로 번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지안이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그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남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두 분 다 한국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두 분 다 한국 가족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농부와 활동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마 처음으로 정치적 차이점보다는 공통된 인간성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있잖아요. 농부가 마침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도 저와 같은 것들을 걱정하고 있네요. 그냥 방법에 대해서만 의견이 다른 거군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갖지 못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활동가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아마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되어서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도시와 농촌을 갈라놓은 한국 사회의 분열을 메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축제 내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아는 연설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공통된 인간성을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제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지안이 마침내 저에게 직접 말을 걸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전문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정교한 심리적 속임수라고 반쯤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축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 작은 손이 제 팔을 만지는 것을 느꼈어요. 올리비아 언니. 지안이 그 불가사의하게 깊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많이 슬프시죠?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여기 이 아이가 저를 분석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아무 것에도 감동받지 않는 냉철한 저널리스트인 저를 말이에요. 저는 슬프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언니 일은 언니를 외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 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너무 오랫동안 나쁜 것들만 찾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보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언니 마음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아이 목소리에 무언가가, 그 부드럽고 확신에 찬 말투가 제가 쌓아 올린 모든 방어막을 뚫고 들어왔어요.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기자가 된 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였다는 걸 알아요. 그 아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항상 화내는 것에 지쳐 있다는 것도 알아요. 언니가 좋은 것들을 믿던 그때가 그립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울고 있었어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제가 바보라고 폭로하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말이 맞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맞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던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대해, 정치에 대해,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렇게 오만하게 이곳에 왔었어요. 저는 한 문화 전체를 뒤떨어지고 감정적이라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제 문화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머리만큼 중요하다는 것을요. 사랑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깊은 진실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제가 써왔던 모든 기사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퍼뜨린 모든 냉소주의가 절망 대신 희망을 조명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들을 놓쳤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데는 너무 능숙해져서 뭔가를 세우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제가 가장 깊은 자기의심에 빠져 있을 때 뜻밖의 동맹이 나타났어요. 이준호 의원이 호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톤 기자님,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요? 뭘 위해서요? 여기 계셔 주신 것 때문이에요. 저희의 변화를 지켜봐 주신 것 때문이에요. 세상에 한국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기자님이 그 일을 해주실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바보라고 폭로하려고 온 거였어요. 제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바보였어요. 우리나라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바보들이었죠. 하지만 지안이 저희가 기억하도록 도와줬어요. 이제 기자님이 세상이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고창에서 보낸 일주일이 끝날 무렵, 저는 제 기사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기극을 폭로하는 대신 저는 기적을 기록하게 될 거였어요. 초자연적인 종류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다시 연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기적을 말이에요. 고창을 떠나야 하는 그날 아침, 저는 지안이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치인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각자 자신만의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스캔들을 찾아다니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올리비아 언니, 지안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네. 믿어줄 거예요, 언니.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지안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깨에는 더 이상 냉소적인 무게가 짓누르고 있지 않았어요. 예전엔 흠집만 보였던 곳에서 이제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전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가능성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택시가 마을을 벗어나면서 저는 전통 한옥이 언덕 너머로 사라져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사거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말이에요. 런던에 있는 BBC 본사로 돌아가는 건 마치 제 과거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았습니다. 휴게실에서 벌어지고 있던 냉소적인 대화들, 정치 스캔들을 즐겁게 논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인간의 동기가 결국 이기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분위기. 이 모든 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때는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지금은 왠지 잊어버린 언어 같았습니다. 편집장 마가렛이 굶주린 기대감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잡았다고 말해줘. 그녀가 말했습니다. 착취각도, 정치적 조작, 한 아이에게 현혹당하고 있는 순진한 대중들 말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진실을 얻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기사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패를 폭로하는 대신 치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분열을 부각시키는 대신 화합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어리석음으로 치부하는 대신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 마음의 힘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마가렛은 초고를 읽어가며 점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이건 우리가 논의했던 게 아니야. 탐사보도의 날카로움은 어디 있어? 회의적인 분석은 어디 갔고? 이게 진짜 이야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10살 소녀가 온 나라에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년간 적이었던 정치인들이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냉소주의 대신 희망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뉴스거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뉴스거리겠어요? 결국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말이에요. 정치적 혼란을 폭로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 대신 전 세계 시청자들이 전례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한 국가가 우리의 모든 차이점 아래에는 같은 희망과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단순한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해가고 있는 모습을요.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안이의 메시지에 감명받았다고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냉소주의에 대해 쓰고 있었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켰는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지안이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결점에 집중하는 대신 그들의 마음속 사랑을 찾아보는 방법을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준호 국회의원이 편지를 보내 말하고 있었어요. 지안이가 영감을 준 진정성 있고
마음 중심적인 정치 접근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서민영 씨는 정당 간 협력의 선도적 목소리가 되어 있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분열의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창에서 지안이의 할머니가 간단한 메모를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새로운 그릇이 이제 많은 빛을 담고 있네요. 그것을 세상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달 안에 고창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모방되고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는 지안이의 통찰을 자신들의 통치 방식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는 지안이의 사례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극단주의로 고생하고 있던 한 정치인이 듣기 세션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 무엇을 사랑하는지 나누라고 하면서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극화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시민 참여가 늘어났어요. 케냐에서는 한 부족 지도자가 지안이의 접근법을 이용해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대립하고 있던 집단들이 자녀들의 번영과 안전에 대한 공통된 바람을 인식하도록 도우면서요. 심지어 제5국 영국에서도 지방의회들이 마음 중심 거버넌스를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희망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꿈꾸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저는 국가들의 마음이라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각 에피소드는 전 세계에서 사랑과 희망이 분열과 절망을 극복하고 있는 지역사회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고창에서 배운 것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은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이런 하드한 탐사 저널리즘에서의 이탈에 의문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과 국제적인 찬사가 시청자들이 인간적 연결과 구원의 이야기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부정적인 것들로 포화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선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곳들을 여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문제를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이었다가 친구가 된 사람들, 트라우마에서 치유된 지역사회들, 단순한 권위가 아닌 연민으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여자는 런던을 떠났던 그 여자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문제만 보였던 곳에서 이제는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 최악을 가정했던 곳에서 이제는 그들의 근본적인 사랑과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건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팩트체크하고 진짜 문제들을 무시하기를 거부하는 엄격한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혹한 현실과 변화의 지속적인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사람들이 선한지 악한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선함을 보고 키워주기로 선택하느냐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지금 런던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책상 위에는 지안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 신문에 실렸던 공식 초상화가 아니라 마을 축제에서 제가 찍은 자연스러운 사진이에요. 전적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단순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는 지안이의 얼굴이 담겨 있어요. 그 이미지는 제게 매일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약함이나 감상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힘이라는 걸요.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 그 아래 있는 공통된 인간성을 보는 힘이에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분열보다는 연결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용기입니다. 지안이는 초자연적인 의미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기적은 더 단순하면서도 더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기억하도록 도와줬어요.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을 사랑하는 법을,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법을, 적들에게는 공통된 미래를 사랑하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영국 기자에게는 허물어뜨리는 진실뿐만 아니라 건설하는 진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기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사기극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10살 소녀 지안이가 보여준 것은 정치도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 공통점을 찾고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지금 독일, 케냐, 영국까지 고창 효과를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온 세상을 바꾸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입니다.